안녕하세요. 밤과 특사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어디라도 좋으니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행 계획들 잡고 계신가요? 저는 4월이 가기 전에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봄이 짧아지는 것 같은데 이 봄이 가기 전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두운 여관이라는 단편 추리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소설의 소재를 찾기 위해 패선 답사를 나선 한 작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철거 예정의 폐업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낯선 여행지에서의 철거 예정인 여관에서의 하룻밤. 생각만 해도 한기가 도는 게 무슨 일이 틀림없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일본의 엘러리킨으로 불리는 아리스가와 아리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1959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의 대표적인 추리소설 작가로 손꼽히고요. 감성적인 문장과 치밀한 구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철거될 예정인 한 여관 안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어두운 여관, 아리스가와 아리스. 평소처럼 12시 전에 일어난 나는 모닝커피를 끓이며 조간을 테이블에 펼쳤다. 일면을 장식한 기사는 오사카의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로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기분으로 활자를 읽어내려갔다. 중대한 사안이기는 했지만 일어나자마자 대재해나 묻지마 살인사건 기사를 보는 것보다는 낫다. 산업구조를 개편해 경기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훑어보고 나서 사회면을 펼쳤다. 조간을 뒤에서부터 읽는 건 신간 서적 광고가 크게 실린 제2, 3면을 가장 좋아하는 까닭이다. 맛있는 건 맨 나중에 먹는 성격이다. 다행히도 사회면에 끔찍한 기사는 없었다. 대형 레코드점의 DJ 부스에 인기 록밴드가 게스트로 찾아왔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 부근이 한때 혼잡했다는 태평한 소식이 톰 뉴스다. 부고란에도 아는 이름은 없다. 늘어지게 하품을 하던 찰나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지면을 훑어보는 바람에 미쳐보지 못하고 지나친 작은 기사였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기사를 읽던 나는 나라현 요시노군 요토마을이라는 지명을 보고 얼굴을 가져다 댔고 이로와 여관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순간에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부르르 떨었다. 저런 시골에 같은 이름의 여관이 두 곳이나 있을 리 없다. 서둘러 기사를 읽어보니 재건축을 위해 철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라는 구절이 보였다. 틀림없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다는 마음과 함께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나는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다. 혼자서 놀라 고개를 끄덕일 때가 아니다. 이런 건 얼른 경찰에 신고하는 게 선량한 시민의 의무일이라. 그렇지만 밥은 먹고 나서 해도 되겠지. 나는 어제 만들어둔 카레로 대충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에서 찾은 나라 현경 번호로 연락해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아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형사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통화는 30분이나 이어졌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내일 중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단다. 나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주소를 불렀다. 성함은 아리스가와 아리스씨, 나이는 34살. 바쁘신 중에 귀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추리작가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흥미롭군요. 아니, 이런 표현은 온당치 않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가모라는 이름의 형사는 이 사건에 흥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야 나 역시 이건 영락없는 이야기 소재다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찾아뵙기 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거의 피우지 않는 담배를 한 개피 태우고 나서 강의 중일지 모르지만 히무라 히데오의 연구실에 전화했다. 조 교수는 바로 수화기를 들었다.
나야. 오늘 아침 신문 옆에 있어? 아리스? 신문이 있어. 뜬금없이 신문은 왜? 스푼과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커피에 설탕을 넣던 중인가 보다. 사회면 아래쪽을 찾아봐. 부고란 오른쪽에 있어. 신문을 펼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아. 아니, 사건을 목격해. 아니, 본 건 아니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힘을 하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침착해. 아, 이건 나한테 한 말이야. 한마디로, 처음부터 말할게. 나는 취재를 떠나게 된 경위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했다. 일주일 전인 10월 6일, 나는 짧은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나라현의 니시오시노 마을. 한 손에 배선 가이드를 들고 사카모토 선의 흔적을 되짚어보는 여행이었다. 요즘 잊혀진 패선 답사가 조금씩 유행하는 덕에 관련 서적이 수없이 출판되고 있다. 옛날부터 패선을 아끼던 나는 그러한 책을 몇 권 구독하기는 했지만 취재 기사를 읽거나 사진을 보고 즐기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기에 직접 필드워크를 하고 싶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소설가란 참으로 고마운 직업이다. 나들이나 기본 전환을 하러 나가도 일과 연관 지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이번 패선답사도 오랜만에 멀리 나가 몸을 움직이는 게 주목적이지만 혹시나 소설의 소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코 지필이 괴로워서 도피하는 게 아니다. 엄연한 취재 여행이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기로 했다. 100% 거짓말도 아닌 게 다음 달에 마감인 단편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폐쇄된 선로에서 발견된 시체.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 취재를 하다 보면 뭔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가이드북을 펼치니 필수 장비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걷기 편한 복장과 신발은 기본이고 장갑, 자석, 지용도, 벌레 퇴치 스프레이, 상처 대비용 의약품에 손전등. 손전등은 터널을 탐사할 경우 필요하다고 한다. 첫 시도니 무리할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책의 충고를 따라 대충 물건을 챙겼다. 오사카에서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거리의 폐선은 선로 2설로 버려진 후쿠치야마선의 나마제, 타케다오 구간이 유명하다. 철로는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있어 하이킹 코스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기왕 하는 거니 가족 나들이용 코스보다는 고즈넉한 곳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사카모토 선로였다. 시발점은 나라분지 남서쪽의 고조, 선로는 그곳에서 일본 최대 마을인 토츠카와 마을을 향해 뻗어 요시노 산지로 들어갔다 조도라는 곳까지 이어졌다. 배선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사카모토 선에는 열차가 운행된 적이 없다. 애초에 고조에서 와카야마 현의 신구로 빠질 예정이었던 고신선의 일부였지만 체산이 맞지 않아 건설이 중단된 노선이다. 사카모토란 고조에서 신구 중간에 있는 집락의 이름이다. 처음 신설 계획이 시작된 게 메이지 시대 말기였고 중단된 건 한창 자동차가 대중화되던 1965년이었으니 좌절의 역사는 길다. 막대한 세금 낭비를 불러왔지만 이런 철도는 전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힘들게 완성한 터널과 철교도 여럿 내버려져 있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카모토 선의 경우는 노반이 건설된 구간을 버스 전용 도로로 변경해 사용한다니 그나마 낫다. 그 버스를 타는 것도 여행의 목적 중 하나라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열차로 이동하기로 했다. 며칠 전부터 생활 리듬을 아침형으로 바꿔놓고 일기예보를 아침 저녁으로 보며 당일을 맞이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깥을 살피자 맑은 하늘이 보였다. 고감기 기운이 약간 있었지만 컨디션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나는 씩씩하게 가장 가까운 텐노 지역으로 향했다. JR 야마토시선, 사쿠라이선, 와카야마 선을 갈아타고 고조역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다.
거기서 JR 버스를 갈아타고 요시노강을 건너면 드디어 잊혀진 철도를 되짚어가는 코스가 나온다. 아니, 처음부터 잊혀진 철도라고 해야 하나. 아, 이거 괜찮다. 처음부터 잊혀진 철로의 시체. 차창 너머로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 산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기분이 좋아졌다. 나란히 달리는 국도 168호선은 뉴강을 따라 구불구불 굽이치지만 버스가 달리는 도로는 터널과 절교 덕에 일직선으로 갈 수 있다. 노반의 흔적임을 알고 있어서인지 철도와 비슷한 커브를 돌 때면 흡사 덜컹거리는 열차에 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상상의 기차여행. 일반 도로와의 교차점에 남아있는 경보와 차단기의 흔적이 보일 때마다 창문으로 몸을 내밀어 사진에 담았다.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행은 좋다. 생명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도로는 이내 국도와 합류해 12시 전의 종점인 조도에 도착했다. 아무것도 없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지만 근처에 온천이 있고 자연 휴양지 시설도 갖추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보낼 생각도 돌아갈 생각도 없었다. 나는 단순히 버스를 타러 온 게 아니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왔으니 조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탐사해야 한다. 점심을 먹을 만한 가게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서 먹고 나서 나는 눈앞을 가로막은 텐츠지 고개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종점 너머까지 곧게 뻗은 노반은 시커먼 입을 떡 벌린 터널 안으로 사라지지만 철조망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일단 국도를 따라 걷기로 했다. 그나저나 깊은 산골이다. 하지만 아직 비경의 입구에 불과하다. 다니자키 주니치로는 음영 예찬에서 토코노마 등을 설치해 주거 공간의 독특한 미의식을 반영한 일본인의 지혜를 칭송했는데 그 뿌리는 이처럼 입체감 넘치는 국토에 있는지도 모른다. 병원의 유목민들과는 무관한 감각이리라. 그런 생각을 하며 몸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혼자 떠나는 여행의 매력이다. 자신과의 대화와 사소한 발견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제게는 니시 요시노 마을과 이웃의 오토 마을을 가로막은 텐츠지 고개를 뚫고 긴 터널을 건설 중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급경사를 완화하고자 둥그런 원을 그리는 루프 터널. 철도를 신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무리겠지만 그 터널을 지나가 보고 싶었다. 미완성이 터널을 답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카모토 쪽으로 뚫은 입구는 지금도 볼 수 있는 모양이다. 나는 때마침 지나가던 나라 교통이 노선버스를 타고 텐츠지 고개를 넘었다. 지형도를 보며 숲길로 들어서자 산중턱에 터널이 보였다. 앞으로도 결코 사용될 일 없는 반원형의 구멍. 무성한 숲풀 사이로 검은 점이 보인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슬프기도 하고 으스스하기도 하며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저 구멍 속에는 공기도 시간도 침전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소우주가 펼쳐져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호기심의 발동에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기로 했다. 일부러 장비까지 준비해 왔는데 길 없는 길을 나아가는 신용은 해봐야지. 무릎까지 무성한 풀을 헤치며 멀리 보이는 터널을 향해 나아갔다. 산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험한 길을 30분쯤 올라왔을까. 터널은 보였지만 좀처럼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길이 무너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생각하며 좌우를 살펴봤지만 밧줄과 자일이라도 없는 한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손목시계를 보니 5시였다. 시간도 늦었으니 다치기 전에 이쯤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현명하리라. 맨바닥에 앉아 병에 든 우롱차로 목을 축이다 보니 점점 머리가 무거워졌다. 탐험가 정신에 팔려 감기 기운이 있는데 몸을 혹사시켰다. 긁힌 데 바르는 약은 가져왔지만 두통약이나 감기약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다. 곤란하게 됐다. 지금은 증상이 가볍지만 이 두통이 어떻게 발전될지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할 텐데. 발길을 돌려 온 길을 돌아갔다. 내리막길인데도 걸음이 무겁다. 국도에 도착하자
벌써 6시가 다 되었다. 가을 해는 떨어지는 두레박처럼 순식간에 진다. 이미 날은 저물어 어스름이 지고 있었다. 아까까지 여정을 만끽했으면서도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지 하고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오사카가 아득히 멀게 느껴진다. 실제 곧바로 고조행 버스가 온다 해도 밤늦게나 돼서야 집에 도착하겠지. 무엇보다 그 전에 버스 정류장을 찾아야 한다. 인가가 드문드문 보이는 쪽으로 돌아가기보다 오토마을로 되돌아가는 게 현명하리라. 지도를 보며 나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 꼬리를 끌며 곁을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미등이 시리도록 붉었다. 오늘 밤은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어디서 하룻밤 묵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딱히 내일 예정도 없는 마음 편한 프리랜서니 산속에서 갑자기 하룻밤 묵어간다 해도 아무런 지장도 없다. 오히려 이런 예상치도 못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묵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곳일 테니 지금은 이 해프닝을 즐기자. 신텐츠지 터널을 지나면 바로 오토마을인데 불행하게도 이 터널은 진절이 날 정도로 길다. 차가 지나가면 무시무시한 굉음이 울려 퍼지며 두통을 더 심하게 했다. 간신히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는 마치 지옥에서 살아나온 듯 긴장이 풀렸다. 국도를 따라 4km쯤 걸었을까. 이마에 손을 대니 아까까지 없던 온기가 느껴졌다. 미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거 위험한데 날도 완전히 저물었다.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허름해도 좋으니 어서 묵을 곳을 찾아야 한다. 조급해하며 걸음을 옮겼지만 인가의 불빛조차 얼마 없었다. 이내 민박집으로 보이는 목조주택이 시야에 들어왔다. 국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서 있지만 2층에 간판이 걸려있다. 눈을 크게 뜨니 1호와 여관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감사할 따름이었다. 배낭 여행을 하던 학생 시절에도 웬만해서는 묵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허름한 여관이었지만 지금은 한몸 뉘일자리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설령 울퉁불퉁하고 축축한 바닥이라 해도. 기코치 공모점이라는 간판이 서 있는 자재 창고 앞으로 골목이 보인다. 골목을 왼쪽으로 꺾고 20m쯤 걸었다. 여관 간판을 발견하고 현관에 도착하기까지의 1분이 얼마나 괴롭던지. 멀리서 보았을 때도 허름했지만 앞에서 보니 한층 심각했다. 창문 유리에 금이가 있거나 처마 끝에 거미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안에서 빛은 흘러나왔지만 인기척이 없다. 혹시 문을 닫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며 한없이 불안해졌다. 좌우지간 안에 누가 있는 건 분명하니 부탁이라도 해봐야지. 나는 문을 잡았다. 다행히도 잠기지는 않았다. 문을 열고 안을 향해 소리쳤다. 계십니까? 대답은 금세 돌아오지 않았다. 못 들었나 하고 생각하는데 복도 너머에서 얼굴이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여성이다. 누구세요? 수상한 침입자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여기 여관이죠. 하룻밤 묵고 싶은데요. 상대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편한 운동복 차림이다. 그녀는 뒷짐을 진 채 한숨을 쉬며 나에게 다가왔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벌써 오래전에 문 닫았어요. 간판이 달려있어서 착각했나 보네요. 헛걸음하게 해서 미안해요. 역시 영업하지 않는 모양이다. 내심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크게 낙담했다.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었다. 10분만 더 가면 정식 허가를 받은 관광 여관이 있다고 했지만 그럴 만한 힘도 없었다. 실은 몸이 좋지 않아서 좀 눕고 싶습니다. 아무 방이든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겠습니까? 사정은 딱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니까요. 벌써 1년 전에 폐업해서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에요. 난 어쩌다 청소하러 들른 거고요. 쓸만한 이불도 없다니까요. 쓸만하지 않은 이불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거라도 좋습니다. 조난당한 사람을 돕는 셈치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중년 여성은 무척 곤혹스러워했다. 어쩌면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재워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먹는다고 해도 여기는 가스가 끊겨서 씻지도 못해요. 식사도 나오지 않고요. 몸을 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식사가 나오지 않는 건 아쉬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식욕이 없다. 하룻밤쯤 굶어도 좋으니 어서 눕고 싶었다. 나는 두 손 모아 간청했다. 상대는 아직도 내키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조금씩 태도가 누그러지고 있었다. 참, 이걸 어쩌나. 아픈 사람을 매정하게 내쫓을 수도 없고 우리 집에 데려가면 좋은데 손님용 이불이 없어서.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식사도 필요 없고요. 바로 잘 테니까 아침까지만 있게만 해주십시오. 여자는 느닷없이 내 이마에 손을 댔다. 어머, 열이 있네. 그럼 하룻밤 묵고 가세요. 약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누가 튜브를 던져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기 사장님은 내가 주인이에요. 이 쓰러져가는 여관은 내 것이니 걱정 마세요. 아, 사장님이셨군요. 실례했습니다. 아이고, 종업원 하나 없는데 사장님은 무슨. 어서 들어와요. 하지만 밤이슬 피하는 게 고작인 집이니 불평은 하지 않기 해요. 불평은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나는 그렇게 말하며 운동화를 벗었다. 꼭 나를 도와주어서 입 빨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은 제법 미인이었다. 현관이 어두워서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생김새였다. 특히 또렷한 눈매가 시원한 느낌을 주어서 젊은 시절에는 한 미모했을 것 같았다. 여관이 워낙 좁아서 손님이 묵을 만한 방은 1층에 하나, 2층에 3개뿐이에요. 1층의 방은 쓸만한 곳이 못 되니 2층의 안쪽 방으로 가야겠네요. 벽장에 이불도 있었던 것 같고. 중얼거리며 현관 옆의 계단을 올라가는 주인의 뒤를 따랐다. 2층에는 불을 하나도 켜지 않은 듯 계단 위는 먹을 쏟은 것처럼 새카맸다. 이런 어두운 집에 들어와 보기도 오랜만이다. 밤이란 이다지도 어두웠단 말인가. 계단을 다 올라간 주인은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다. 부드러운 상아색 불빛이 짧은 복도를 비추었다. 계단 왼쪽에 방 하나와 화장실에 있고 복도 좌우로 방 2개가 있다. 불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모든 장지문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주인은 오른쪽 끝방의 문을 열고 불을 켰다. 과연 얼마나 허름할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휑하기는 하지만 의외로 멀쩡한 방이었다. 바닥은 햇볕을 받아 변색되었지만 먼지가 쌓인 흔적은 없다. 오늘 청소를 해두기를 잘했네요. 문제는 이불인데 언제 빨았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 이불이라. 괜찮습니다. 잠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헛이불에서는 찜찜해서 못 자겠으면 아래층에 그나마 나은 이불이 있으니 그걸 가져다 줄게요. 짐을 풀고 바닥에 앉아 기다렸더니 주인이 두 손에 방석 3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낡았지만 예전에는 제법 고급스러웠으리라.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허름한 이불이 나와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잠깐 집에 다녀올 텐데 금세 다시 올 테니 편히 있어요. 방이 누추해서 푹 쉬라는 소리도 못하겠네. 주인은 그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녀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관 근처에 차는 없었으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일 것이다. 벽에 기대 휑한 방을 둘러보았다. 이사가기 직전의 집처럼 아무것도 없다. 커튼도 없는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벽장과 벽, 형광등이 오래됐는지 실내는 다소 어두워서 내 방구석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우롱차를 마시며 한숨 돌리자 잠자리를 확보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두통이 조금 나은 것 같았다. 20분쯤 지나 주인이 이것저것 챙겨 돌아왔다. 잠자리만으로 충분하니 따로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는데 플라스틱 병에 든 차를 찻잔에 따르고 찬밥이라 미안하다면서 용기에 든 주먹밥을 건넸다. 고명은 매실절임과 다시마다. 사극이었다면 망극하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으리라. 음식을 보니 식욕도 생겨서 사양하지 않고 먹었다. 주인은 옆에 앉아 이것저것 말을 걸었다. 내가 신분을 밝히며 배선을 구경하러 오사카에서 왔다고 말하자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은 1년 전까지 이 여관을 운영하셨습니까? 밥을 먹으니 잡다말 기운도 생겨서 넌지시 물었다.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아주 가끔 손님이 오면 이런 시골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나 싶어서 내가 놀랐으니까요. 그래도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다. 비밀스러운 느낌이 난다면서 단골로 찾는 손님도 있었죠. 방송국에 다니는 손님이었는데 평소에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원래는 우리 언니가 하던 여관이고 나는 일손이나 도왔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내가 물려받아 하게 됐는데 손님이 얼마 없으니 돈이 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데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1년 전에 폐업하기로 했죠. 모아둔 돈도 다 써버렸을 때라 팔아서 돈을 만들기도 쉽기도 했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팔렸어요. 이제 곧 남의 손에 넘어가죠. 내일은 업자가 와서 물건을 처분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소를 하러 온 거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사실 청소를 해도 별 의미는 없어요. 건물을 허물거든요. 허름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허문다고 하니 왠지 아쉬웠다. 낡아 쓰러져가는 정도는 아니니 돈을 들여 보수하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깨끗해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집을 누가 사나 궁금하죠. 그런 별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역회사에 다니다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래요. 듣기로는 젊은 사람들과 가족 손님을 겨냥한 펜션을 지을 거라나? 펜션이요. 이런 외진 곳에 펜션? 무례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사람 말로는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 천체 관측을 하는 펜션으로 만든다나요? 오토마을은 공기가 맑으니 천체 관측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긴 하죠. 별이 명물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토마을은 별이 쏟아지는 마을로 알려져 있었다. 아하, 그런 방법이 있군요. 아이디어가 좋네요.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처자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중한 적금과 퇴직금을 쏟아부어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죠? 어머, 나 좀 봐. 아픈 사람 붙잡고 뭐 하는 거람. 이불 깔아주고 나가볼게요. 주인은 벽장에서 이불을 꺼냈다. 곰팡이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해 보였다. 덕분에 두통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거 먹어요. 집에 있길래 가져왔어요. 주인은 감기약을 주었다. 봉지도 뜯지 않은 새 것이다. 고맙게 받았다. 댁은 어디십니까?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여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허름한 집이지만 그래도 그 집이라도 있으니 이 집을 팔 수 있었죠. 사생활에 관계된 일이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주인은 혼자 사는 모양이었다. 모아둔 돈을 다 썼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어쩌면 남편과 사별한 것일지도 모른다. 텔레비전도 없으니 잘 수밖에 없겠네요. 평소에는 밤에 소설을 쓰시겠지만 가끔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겠죠. 나는 아래층에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 싸구려 양갱이에요. 차가운 차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냥 먹어요. 내가 미안해하자 주인은 입을 가리며 웃었다. 이 이로하 여관의 마지막 손님이잖아요. 작은 서비스예요. 나는 홀로 남겨졌다. 식후에 복용하라는 감기약 설명서를 읽으며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호의는 고맙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지. 나는 봉지를 뜯어 차와 함께 알약을 삼켰다. 아직 8시 반, 평소라면 절대 잠들 리 없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일찍 일어났으니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뜨겠지. 몸이 괜찮아지면 이 근처를 산책하고 싶다.
나으면 좋겠다. 무척 조용하다. 때때로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주인은 아래층에서 무엇을 하는지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어둡다. 창밖을 내다보니 건물 뒤까지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날이 저물고 구름이 꼈는지 달은 보이지 않았고 별빛도 그다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에서는 으스스한 밤이 이곳에서는 유유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주인이 준 양갱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과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정물처럼 보였다. 자기 전에 얼른 먹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나는 접시를 눈높이까지 들었다. 양갱을 뚫어져라 바라본 적은 없지만 가까이서 관찰하자 그 거무스름한 덩어리는 마치 얼어붙은 어둠 같았다. 반으로 갈라 하나를 집어 달콤한 어둠을 삼켰다. 위 속에서 검은 빛을 내뿜지는 않을까. 눈꺼풀이 무거워져 잠자리에 눕기로 했다. 불을 끄자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캄캄했다. 잠옷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양말을 벗고 옷을 입은 채 누웠다. 이불을 덮고 위를 올려보자 천장조차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취재 여행에서 방이 어두우면 잠을 못 자요 라고 했던 어느 편집자를 떠올렸다. 그가 이곳에 묵었다면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기나긴 밤을 지새워야 했으리라. 겁 많은 여자라면 바들바들 떨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어릴 적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읽거나 들은 날에는 밤이 오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언제부터인가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것에 질려버렸다. 여행지의 호텔이 무섭다는 사람도 있다. 나는 호텔의 침대 속에서 종종 호러소설을 구상하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욕실의 욕조에서 무언가 기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려 귀를 기울이거나 20층 창문에서 방안을 들여다보는 얼굴을 떠올리며 정말 무서운 호러소설을 쓰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탄식한다. 그나저나 이 여관은 어둡다. 이렇게 캄캄한 어둠을 오늘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 맞아. 그 페로의 터널이다. 길이 끊이지 않았더라면 거기까지 걸어갔으리라. 그리고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겠지. 얼마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가도 가도 끝이 없어서 무서운 마음에 온 길을 되돌아가지만 입구가 없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비명을 질렀겠지. 어느샌가 다시 호러소설을 구상하고 있다. 혹은 온 길을 되돌아가려 아무리 걸어도 멀리 보이는 입구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 이런 패턴은 어떨까? 장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설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악몽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터널에 얽힌 사연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리라. 생매장당한 인부들의 저주 같은 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테고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무서운 생각을 떠올려도 오래가지 않는다. 모두 잠들기 전까지의 여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잡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픈 것도 잊게 된다. 터널 괴담을 조금 더 생각해보자. 제목은 악몽의 터널.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스티븐 킹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까? 뭐 괴물이겠지. 결국 인디언이나 집시의 저주를 동원하리라. 토미노코스처럼 외계인을 등장시켜도 재밌겠지만 황당한 느낌을 주지 않으려면 상당한 필력이 필요할 테니 나한테는 무리다. 미스터리 작가가 이런 소설을 쓴다면 역시 터널 끝에서 시체가 등장해야겠지. 백골도 괜찮다. 뼈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뼈, 수십 명분의 뼈다. 게다가 두개골은 두개골, 대퇴골은 대퇴골끼리 모아놓으면 으스스하고 신비하지 않을까. 이보다 더 의문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이를테면 눈이 어둠에 익었다. 전장이 어렴풋이 보인다. 창문 주변이 희미하게 밝아서 문과 벽 사이에서 복도의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아직 어둡다. 이상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다.
이야기를 구상하는 데 질릴 때쯤 다행히도 잠 기운이 쏟아졌다. 피로와 감기약에 든 수면제 성분 때문이리라. 어둠의 유람에 누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주인은 아직 아래층에 있을까? 아까부터 쥐죽은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집에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어둡고 호젓한 여관에 나 홀로 남겨진 건가? 그 한 사람도 지금 잠든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베개 밑에서, 아니 1층에서 나는 소리다. 눈을 감은 채 나는 귀를 기울였다. 전두 옆쪽에 아직 무딘 통증이 느껴져서 의식은 몽롱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소리다. 사각사각. 삽으로 땅을 파는 것 같은 소리. 뭔가 이상하다. 이 방 밑의 구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판다면 아마 정원이겠지. 하지만 아무래도 집 밖이 아니라 바로 아래층의 대각선 방향에서 나는 소리 같다. 아이가 흐느껴 오는 소리도 아니고 귀신이 칼을 가는 소리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소리에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 역시 구멍을 파는 소리 같다. 무섭지는 않지만 신경이 쓰인다. 대체 무슨 일일까? 이불에서 나와 상황을 살피려 갈 만큼의 호기심은 들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잠 기운이 달아날 것 같다. 내버려둘까? 아니, 그래도. 소리는 드문드문 들려왔다. 인간의 숨소리 같은 다른 종류의 소리는 섞이지 않았다. 졸고 있던 탓인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쯤 되니 점점 불안해졌다. 주인이 집안을 정리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손님의 숙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신경을 쓰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아래층에 있는 이가 주인이 아니라면, 이를테면 도둑. 그 도둑은 이 여관이 빈집이라 생각하고 침입했으리라. 그래서 위층에 사람이 있는 줄 알면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어린애처럼 귀신이 무섭다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현실적인 공포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기호인 것 같다. 만일 아래층에 도둑이 있고 2층에 손님이 있는 걸 알아챘다면 황급히 도망쳤을 터. 아니, 그 전에 내일 헐릴 빈집에 숨어들 어설픈 도둑이 있을 리 없다. 착각하고 들어왔더라도 금세 어깨를 떨구고 발길을 돌리리라. 그렇다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주인이다. 분명 그렇다. 마음 편히 잠을 청하자. 아니,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대로 잠들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몸을 일으키면서 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지 아래층의 소리가 멈췄다. 역시 불법 침입자가 있는 걸까? 조용해졌다. 그대로 가만히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명이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환청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속여서 불안해서 해방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잠결에 꾼 꿈을 현실로 착각했든지 아니면 머리가 몽롱해서 문 밖에서 난 소리를 아래층에서 난 줄 알았나 보다. 잠시 기다려봤지만 여관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오면 어떨까? 내 반쪽이 제안했다. 그럴 것까지 있나? 다른 반쪽이 거부했다. 무섭기보다는 귀찮았다. 불현듯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갔다 다시 잠들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종종 있었던 것이다. 재채기가 나왔다. 감기가 낫고 있는데 쓸데없는 일로 끙끙대서는 안 된다. 이불을 꼭 덮고 일찍 자자. 그나저나 지금 몇 시쯤 됐을까? 머릿맡을 뒤적여 손목시계를 찾았지만 어두워서 바늘이 보이지 않았다. 한밤중인 건 분명했다. 나는 엉금엉금 기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쪽을 보았지만 산의 능선조차 보이지 않았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니 아직 12시 전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라, 사람이 보인다. 남자의 뒷모습이다. 한밤중에 이런 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니.
국도 쪽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일까? 걸음이 무척 빠르다. 희미한 별빛을 통해 그가 야구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손에는 여행 가방 비슷한 것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하다. 저 남자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 여관은 숲을 등지고 있고 주변에 인간은 없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이 여관에서 나간 게 아닐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날이 저문 뒤에 이곳을 찾았기에 내가 몰랐을 뿐 숲 안쪽에 다른 인가가 있을지도 모르고 숲 사이로 난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납득하려 했지만 영 석연치가 않았다. 국도로 나간 남자가 왼쪽으로 꺾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이런 상상을 했다. 저 남자는 아까까지 아래층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했다. 아마도 좀도둑일이라. 2층 바닥이 비걱거리는 소리와 재채기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훔친 물건을 넣으려고 가져온 가방을 들고 황급히 도망쳤다. 잠자리로 돌아가 다시 누웠다. 의문이 남는다. 저 남자가 도둑이고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쳤다면 아무리 조심조심 걸었더라도 현관문을 이어닫는 소리가 들렸을 터이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흡사 문이나 벽을 통과해 지나간 것처럼. 귀신일 리도 없고 나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냈다. 그래, 귀신일 리도 없는데 하지만 대체 뭐였을까? 그 소리는, 그 남자는 졸리다. 내일 아침은 상쾌하겠군. 산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곳을 허물고 펜션으로 명의 퇴직한 전직 셀러리맨. 전체 망원경. 이 일호와 여관에서 마지막 손님. 양갱. 고즈넉한 느낌. 비밀스러운 분위기. 야구 모자와 여행 가방. 폐선. 버려진 터널. 검은 구멍. 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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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구간 낙석주의라는 현실감 없는 경고판이 서 있는 국도 168호선에 들어섰다. 조수석에 히무라 히데요는 주머니에서 스크랩한 어제 조간을 꺼내 다시 읽고 있다. 그 옆모습을 향해 나는 쓴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모라는 형사가 고맙대.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가려고 했는데 상대가 먼저 오토마을까지 직접 온다고 할 줄은 몰랐다네. 어이없기도 할 거야. 그렇겠지. 뭐 이런 괴짜가 다 있냐며 경계하고 있을걸? 단정치 못하게 맨 가느다란 넥타이가 바람에 휘날려 히무라의 목에 감겼다. 추리 작가라는 얘기는 했으니까 소재를 찾느라 혈안이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자기 시간과 수고를 덜게 해줬으니 경계하지는 않을 거야. 덤으로 범죄학자까지 데리고 가니 이런 서비스가 어딨어. 내가 덤이냐? 히무라가 말꼬리를 잡았다. 공사 다 망한 중에 귀한 시간을 쪼개 교토에서 이 먼 길을 왔으니 그에 걸맞은 경의를 표하도록. 이것도 일이잖아. 아니, 연구인가? 범죄 사회학자로서 엄연한 필드워크잖아. 히무라의 평소 연구 방법은 범죄 현장에서 경찰 수사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른바 임상 범죄학자.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사건을 해결로 이끈 실적이 있기에 경찰 당국에서도 그런 그의 필드워크에 협조적이다. 이런 시골 경찰까지 그의 명성이 퍼지지는 않았을 테지만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있었더라도 꽤 오래된 사건일 테니 히무라 교수가 잠깐 얼굴을 비춘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 신문에는 바닥 밑에서 오래된 백골 시체가 나왔다고만 보도됐지만 어제 저녁 가모 형사와 두 번째 통화로 알아낸 사실에 의하면 10년은 더 된 유골이라고 한다. 두개골에 남은 상처는 둔기로 내려친 것이 틀림없으며 시신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 1호와 여간에 거주하던 군이 1호 아치오라는 사내로 추정한단다. 그나저나 바닥 밑에서 백골 시체가 나오다니 거기 사장님도 까무러치게 놀랐겠군. 이름이 사이토 시게미시랬나? 이름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
고작 하룻밤 그곳에서 묵은 나조차 으스스한데. 쿠니히로 아치오는 사장의 형부였대. 네가 묵었을 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못 들었어? 사장님한테는 2년 전까지 자기 언니가 경영하던 여관을 도왔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 형부가 16년 전에 실종됐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고, 형부가 실종되는 바람에 사장님이 언니를 돕게 됐나 봐. 하지만 네 얘기에 의하면 여관 중에서도 작은 축에 속하는 편이라면서. 쿠니히로 부부는 그 여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거야? 남편에게 따로 생업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16년 전이니 그때는 그 여관도 깔끔했을 거야. 경영할 마음이 없는 사장님이 혼자 여관을 맡게 된 후로 허름해졌을 수도 있어. 16년 전에 실종되었을 때 여관에 있던 사람은 쿠니히로 아치오 혼자였다면서. 남편을 죽이고 바닥에 시체를 묻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타당하겠군. 벌써 사건을 해결한 거야? 나는 비아냥대듯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들은 땅 파는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범인의 귀신? 잠결에 헛소리 들은 거면 지금 당장 차 돌려. 아니, 그건 아니야.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다고. 그날 밤의 어둠과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조도를 지났다. 일주일 전에는 버스를 갈아타고 묵묵히 걸었던 길을 오늘은 시원스레 내달린다. 두통에 괴로워하며 걸었던 신텐츠지 터널도 자동차를 타면 단번에 빠져나온다. 이르와 여건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르와 여건의 흔적이. 가모 형사는 그곳을 지나 오토마을 안으로 들어와 동사무소 근처의 주재소로 와달라고 말했지만 역시 그 전에 현장을 둘러보고 싶다. 나는 낯익은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꺾었다. 여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관이 있던 자리에는 폐자재가 쌓여 있을 뿐이었다. 출입금지를 나타내는 경찰의 노란 테이프가 보였다. 주변의 수사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테이프를 향해 걸어갔다. 히무라는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국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니 조용하긴 하겠네. 통행량도 그리 많지 않아. 도로에서 멀찍이 떨어진 게 꼭 비밀기지 같아서 좋다는 손님도 있었다던데. 그럴 법도 하네. 펜션을 세우겠다는 전직 셀러리맨도 딱하게 됐군. 새 출발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백골 시체가 튀어나오다니. 그러게 말이야. 어지간히 재수가 없지. 우리는 테이프를 따라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뼈는 철거 작업 이틀째에 나왔다고 한다. 기초 공사를 하던 중도 아닌데 뼈를 발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현장에 나와 있던 의뢰주가 꽃피우는 영감 이야기에 나오는 개처럼 여기를 파보세요 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화사가 초능력을 발휘해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아니다. 그는 1호와 여관을 인수할 때 건물이 얼마나 노후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루 밑까지 들어가 봤다고 한다. 그때 부지 중앙에 구멍을 파서 무언가를 묻은 흔적을 발견했다. 철거 작업 중에 그때 일을 떠올리고 설마 이상한 게 묻혀있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 만일을 위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해감이 들어맞은 것이다. 어차피 허물고 다시 지을 텐데 굳이 마루 밑까지 들어가 보는 것도 이상하군. 그렇게 된 사정도 가모 형사에게 들었다. 흰 개미가 있을까 걱정이 됐나 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하려고 들어갔다더군. 아, 집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히무라는 학생 시절부터 살던 하숙집에 지금도 신세를 지고 있다. 하숙생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이유로 주인 할머니 허락을 받아 다른 방들에 책을 쌓아놓았다. 나도 집을 지어본 적은 없지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 아무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겠지. 무엇을 묻은 흔적을 보았다면 역시 신경이 쓰일 테니까. 이봐, 어디 가는 거야? 히무라는 테이프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대학조 교수가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가? 어제 여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증거를 훼손할 걱정은 없어. 어린애가 들어갔다 행여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라 테이프로 막아놓았을 테니까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은 들어가도 돼.
자기 편을 때로군. 은근히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나도 어느새 테이프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다. 쌓여있는 폐자재 사이에 파란 비닐 시트가 덮여있다. 히무라는 한쪽 무릎을 꿇고 망설임 없이 시트를 걷었다. 직경 2m, 깊이 2m쯤 되는 구멍이 나타났다. 여기서 백골시체가 나온 것이다. 생각보다 구멍이 큰 건 경찰이 증거품을 찾느라 다시 뒤집어 엎었기 때문일 테지. 물끄러미 바라본다고 답이 나올 리도 없기에 히무라는 금세 일어나 다시 시트를 덮었다. 근처에 있는 기둥을 걷어차 뒤집어 보기도 했지만 딱히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거기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경찰이 출입금지라고 붙여놨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돌아보자 깐깐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수리만 벗겨진 갓파 같은 헤어스타일이다. 나이는 60대쯤으로 보인다. 허리에 손을 올리고 성난 표정을 짓고 있다. 죄송합니다. 호기심을 못 이기고 그만. 히무라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더니 테이프를 넘어 밖으로 나왔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덕분인지 남자는 허리에서 손을 내리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래된 사람 뼈가 나왔거든요. 네, 압니다. 저희는 그 사건 때문에 이곳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사이토 씨 친척입니까? 남자는 흥미진진한 얼굴로 물었다. 한가. 아니에요. 일화 여관에 마지막으로 묵은 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세히 설명하기 귀찮았기 때문인지 히무라는 자기 역시 이곳에 묵었던 것처럼 말했다. 마지막 손님이요? 언제 묵고 가셨습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설마 백골시체 위에서 하룻밤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살해된 사람의 뼈라니. 구멍을 파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동네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듣자 하니 16년 전에 사라진 사람의 뼈라던데 이제 와서 여기서 발견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옛날부터 이곳에 살던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히무라는 잽싸게 질문을 시작했다. 이 근처에 사시나 보죠? 여기 남쪽의 츠지도에서 공무점을 합니다. 자재 창고가 있어서 하루에 한 번은 여기에 들르고요. 그러고 보니 기쿠치 공무점이라는 간판을 본 것 같다. 발견된 뼈의 신원은 쿠니히로 아츠오라는 사람이던데 이 여관 주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이긴 했지만 여관 일은 거의 부인에게 떠넘겼던 한량이었죠. 대낮부터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질 않나. 말도 없이 오사카로 놀러가 며칠이고 연락이 없질 않나. 그런 사람이었으니 갑자기 없어졌을 때도 그러려니 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제야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겠군요.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요. 부부싸움은 했지만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타마이 씨가 남편을 죽여 파묻었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부인 성함이 타마이 씨인가 보군요. 아니요. 그리 쉽게 단정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남편이 바닥에서 백골로 발견됐으니 그 위에서 계속 생활했던 부인이 의심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야 그렇죠. 하지만 타마이 씨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미 세상에 없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못하겠습니까?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50이나 됐나. 췌장암이었어요. 마음씨 곱고 서글서글한 사람이었는데 딱하게 됐죠. 동생만큼은 못하지만 제법 미인이었어요. 내가 끼어들었다. 동생은 사이토 시게미 씨죠. 대단한 미인이시더군요. 일주일 전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어 예전만 못하지만 젊었을 적에는 동네 제일 가는 미인이었어요. 자매 사이는 좋았습니까? 그렇죠. 피부치라고는 딱 둘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자매는 둘 다 남자 운이 없었어요. 시게미 씨 남편도 사라졌죠. 흘려 넘길 수 없는 이야기였다.
시게미 씨 남편분도 실종됐습니까? 5, 6년 전에 어디로 사라졌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주재소에서 기다리던 현경수사 1과의 감호 형사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며 우리를 집무실 안쪽에 응접실로 안내했다. 3평 남짓한 전통식 방으로 물론 주재경관이 기거하는 공간이다. 주재경관은 자리를 비켜주었지만 부인이 차를 내다 주어 고맙게 마셨다. 감호는 겉보기로는 나이를 짐작기 어려운 외모의 소유자였다. 주름은 깊게 졌지만 표정이나 목소리는 젊어서 동안인 50대로도 노안인 30대로도 보였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이 된 지 25년이라는 말이 나와서 40대 초반임을 알았다. 내가 일주일 전에 체험담을 이야기하자 그는 몇몇 질문을 던지며 노트에 메모를 하거나 그거 참 이상하군요 라면서 맞장구를 쳤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는 사건의 개요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다. 멀리 오사카에서 이곳까지 온 우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으리라. 동행한 범죄학자를 배려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이전에 단순히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 지하기록의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백골 시체가 입고 있던 옷까지도 군의로 아츠오의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실종 당시 옷차림과 일치했죠. DNA 검사로 확인하는 중입니다. 감식해보니 명백한 타살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문제는 살해된 시점이죠. 실종된 시점에 살해됐다면 16년 전의 사건이니 시효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범행이 14년 전에 일어났다면 사정이 달라지죠. 모두 알다시피 살인사건의 시효는 15년이다. 백골 시체에서 사망 시점을 알아내는 건 가능합니까? 내 물음에 감호 형사는 애매하게 웃었다. 감식반 이야기로는 어렵답니다. 히무라가 보충 설명을 했다. 어렵겠죠. 사후에 즉시 땅속에 파묻힌 시체가 백골로 변하려면 대략 5년의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쯤 되면 뼈는 물러져서 조금씩 부서지죠. 현미경 검사로 뼈의 조직적 구성의 붕괴 상황을 조사하거나 자외선을 비추어 뼈에서 발생하는 자기 형광의 세기를 살펴본다 해도 그것이 사후 14년째의 빛인지 16년째의 빛인지 측정하기는 어렵죠. 하물며 그 백골 시체가 언제부터 땅속에 있었는지조차 모른다면 측정할 수 있는 건 10년이 넘었는지 아닌지가 고작일 겁니다. 가모는 감탄사를 흘렸다. 오, 잘하시는군요. 역시 범죄 전문가이십니다. 히무라 교수님은 법의학에도 정통하시군요. 겉핥기로 아는 수준이죠. 뼈와 함께 범행 시기를 추정할 만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흉기는커녕 피해자의 소지품조차 없었습니다. 겉옷주머니에 빈 지갑과 피우던 담배가 들어있던 정도입니다. 범인의 유류품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실은 아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벌써 발굴 작업이 끝났더군요. 조금 일찍 끝난 것 같던데. 일반적으로라면 내일 정도에 끝났겠지만 이 사건은 유골이 한 곳에 정돈되어 있었기에 하루 만에 작업이 끝났어요. 백골 시체를 통해 사후 경과 기간을 감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뼈가 나온 구멍을 언제 팠는지 추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그건 더더욱 어렵죠. 감정하는 기준이 있더라도 인부들이 이미 파낸 뒤였으니까요. 공사 의뢰인인 유아사 씨의 요청으로 파냈다고 들었습니다. 히무라가 말했다. 그분은 바닥 밑에 무언가를 묻어둔 흔적이 있었던 걸 알고 있다던데요. 네, 집에 흰개미가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아챘다는데 제법 관찰력이 날카롭죠. 하지만 사람이 조금 별나더군요. 이웃 사람들에게 저 여관에 나쁜 소문은 없냐. 바닥 밑에 뭔가 파묻은 흔적이 있다는 소리를 하며 돌아다닌 모양입니다. 하지만 유아사 씨가 마루 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펜션 기초공사 과정에서 땅을 고르면 뼈가 나왔을 테니 언젠가는 만천하에 알려질 운명이었죠. 쿠니히로 씨에게 유족은 있습니까?
나라 시내에 터울이 많이 나는 동생이 있답니다. 동생이 유고를 수습하기로 했고요. 살해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이 큰 모양이에요. 군의로 아츠오라는 사람은 제멋대로 변덕이 심했고 젊었을 적에는 방랑벽이 있었기에 동생도 설마 살해되어 안매장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실종된 지 7년 후에 실종 선고를 받아서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죠. 시효가 지나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시겠군요.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간청하더군요. 하지만 뭐라고 할까. 범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을 겁니다. 감원은 애매모호하게 말했다. 은연중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감이 왔다. 피해자를 살해에 파묻은 범인, 그런 짓을 할 사람은 부인인 타마에밖에 없다는 뜻이리라. 시효가 지났을지도 모른다. 범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가 미련 없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며 장사 지내주는 일밖에 없죠. 쿠니히로 타마에 씨가 범인이라 생각하시는군요. 히무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경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제 사견이죠. 마을 사람들도 그리 수군대더군요. 하지만 타마에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해요. 구니히로 아츠오는 16년 전 실종 시점에 살해되어 바닥 밑에 묻혔을 공산이 큽니다. 그때 그 여관에 살던 사람은 부인인 타마에밖에 없어요. 살해한 것도 시체를 파묻은 것도 부인이겠죠. 애둘러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죠. 하지만 백골 시체가 언제 이로하 여관 밑에 묻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요. 어쩌면 그때까지 다른 곳에 있다가 범인이 다시 파내서 일주일 전 밤에 그곳으로 옮겼는지 모릅니다. 유골이 한 곳에 모여있던 건 범인이 자루에 담아 옮겼기 때문일 테고요. 으스스한 상상이지만 내가 들은 건 그 작업을 하는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런 짓을 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건 모르죠. 지금까지 16년 동안 구니히로 아츠오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인은 무척 교묘하게 시체를 숨겨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뭐하러 유골을 이동시키겠습니까? 이 물음에는 가설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지금까지 시체를 묻었던 곳에서 파내야 했는지도 모르죠. 이를테면 유적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다든지. 이 주변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담하게도 빈집이나 마찬가지인 이로하 여관에 숨어들어 시체를 심야에 옮겨놓았다는 말입니까? 이상한데요. 건물을 허물고 펜션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곳입니다. 시체가 발각될 게 뻔하잖아요. 범인은 그 사실을 몰랐던 인물일지도 모르죠. 좁은 동네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쳐놓고 철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를 옮겨놓았는데 일주일 후에 건물이 헐리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슨 그런 멍청한 범인이 다 있답니까? 범인에게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불운한 우연이겠죠. 형사는 끙끙댔다. 아리스가 씨가 땅을 파는 범인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시면 납득할 수도 있지만 소리를 들었을 뿐이니 수상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든 남자 말입니까? 삽을 들고 있지는 않았죠. 가방 크기는 1m쯤 됐습니다. 삽이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봤는데 여관 뒤에도 민가도 길도 없더군요. 그 시간에 그런 외진 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가져다 준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이상하다면서 꺼림칙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니,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남자의 차림새가 으스스했기 때문이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실은 사이토 시게메 씨의 남편도 현재 실종되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 정보는 오는 길에 이미 입수했지만 처음 듣는 척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라진 주인의 남편은 사이토 마치아키란 남자로 이로와 여관에 관련된 또 한 명의 실종자다. 가모 형사가 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종된 건 5년 전 6월 2일. 시모노세키의 친척 집에 다녀오겠다. 사흘 있다 오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을 때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야구 모자에 여행 가방. 제가 본 사람과 똑같은 차림이군요. 그런 차림의 남자가 밤중에 여관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사장이 무서워하는 것도 당연하죠. 마치 남편이 몰래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어제 깜빡하고 못 여쭈었는데 아리스 가와시가 본 남자는 어느 팀의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까? 사이토 마치아키는 항상 다이어 웨일즈의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의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로군요. 어느 팀의 모자였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시골 마을에서 베이스타즈의 팬이라니 신기하네요. 부모님이 시모노세키 출신이었답니다. 베이스타즈의 모회사 연고지는 시모노세키니까요. 사건과 상관없는 질문을 드렸군요. 하지만 저도 조금 오싹합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아키 씨였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럴 리가요. 그거야말로 우연이겠죠. 설령 그 남자가 사이토 마키아치라 해도 한밤중에 그것을 들러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군이로 아치오의 유고를 옮기러 돌아왔다고 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말문이 막혔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었다. 아니, 그건 아니겠죠. 마치아키 씨가 쿠니히로 아치오 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순순히 인정하자 가모는 쓴웃음을 지었다. 견원지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로 면식이 있었습니까? 둘 다 이 마을 출신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더군요. 옛날부터 서로 맞지 않아서 얼굴만 보면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자매와 결혼해 동서지간이 된 거죠. 하지만 마키아키 씨가 시게미 씨와 결혼했을 때 아치오 씨는 이미 실종된 상태라서 친척으로 지낸 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 결혼했습니까? 나는 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수첩에 정리했다. 관계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18년 전 타미에가 쿠니히로 아치오와 결혼. 16년 전 아치오가 실종. 15년 전 시게미가 사이토 마치아키와 결혼. 9년 전 마치아키가 실종. 2년 전 타마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남. 1년 전 시게미가 여관 문을 닫음.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될 것 같다. 힘을 하는 내 메모를 들여다보며 집게 손가락으로 입술을 문질렀다. 미치아키 씨가 아치오 씨와 아무리 견원지간이었다고 해도 죽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가모는 그 점에 있어 신중했다. 나는 또다시 머릿속에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마치아키 씨는 시게미 씨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질색하던 아치오 씨의 처남이 되기는 죽기보다 싫었죠. 그래서 먼저 그를 살해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다니 말도 안 됩니다. 아치오 씨가 살해됐을 때 누구와 누구에게 알리바이가 있었는지 이제 와서 조사할 수도 없으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상상에 불과하고 살인의 동기로서는 너무 약하다는 건가. 내 수첩을 들여다보던 히무라가 고개를 들었다. 사이토 마치아키 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군이로 아치오와는 달리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시게미 씨 말로는 일도 열심히 했고 부부 사이에 문제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미치아키 씨가 여행 가방을 들고 마을을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가모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라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듣자하니 시게미 씨가 현관에서 배웅한 뒤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나가려면 차나 버스를 타야 할 텐데요. 시게미 씨의 말로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고 하는데 버스를 타는 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이라 단정 지을 만한 요소는 없으니 자세히 수사하지는 않았겠죠. 히무라는 무언가를 알아챈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토 시게미의 집은 이로와 여관이 있던 곳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외따로 있었다. 집은 그녀의 말대로 무척 허름했는데 2층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지붕 기와 사이로는 잡초가 삐쭉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면 그렇지. 차에서 내려 집 앞에 선 히무라는 또다시 혼자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뭐가? 이런 집일 줄 알았어. 이런 집이라니. 누가 있네? 그는 현관 옆쪽을 가리켰다. 실례합니다. 내가 부르자 창문이 열리며 주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정확히는 전 주인이지만. 어머, 저번에 그 손님. 주인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놀랄 법도 하다. 기억하십니까? 저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아무 대접도 못해서 미안해요. 그나저나 오늘은 어쩐 일로? 그날 밤 겪었던 일을 경찰에 이야기하러 왔다고 하니 주인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일 때문에 일부러 오사카에서 오셨어요? 괜히 우리 집에 묵었다가 성가시게 됐네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 사장님께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싶어서 형사님께 물어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럼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어머, 같이 오신 분도 계시네. 친구인 히무라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기대했던 전개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건 진심이라서 오사카에서 과자와 선물도 사왔다. 주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공손히 과자를 받았다. 여긴 그 여관보다 더 심하죠? 그러네요. 세평 남짓한 방을 둘러보며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지은 지 몇십 년은 된 것 같다. 밥상부터 옷장,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주인의 소박한 생활에 엿볼 수 있었다. 싸구려밖에 없지만 차라도 내올게요. 주인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히무라는 등지고 있던 장지문을 살며시 열었다. 안쪽 마룻방은 창고인 듯 잡다한 물건이 쌓여 있었다. 남의 집에서 예의 없게 뭐 하는 거야? 혹시... 그래, 확인하는 중이야. 그는 장지문을 조용히 닫더니 다음은 밥상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나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상당히 수상한데? 그렇게 말하며 히무라는 머리를 뺐다. 뭐가 수상한지 물어보려던 찰나 주인이 차를 가지고 돌아왔다. 히무라는 시치미를 뚝 떼고 차를 받아 마셨다. 히무라 씨도 소설가세요? 주인은 싹싹하게 물었다. 아니요. 저는 교토 에이토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칩니다. 범죄 사회학 전공이죠. 어머, 범죄 연구를. 주인은 불현듯 눈을 내리깔았다. 친구가 묵었던 여관 바닥에서 백골 시체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동해 따라왔습니다. 게다가 듣자 하니 밤중에 누군가가 뼈를 묻으러 왔다더군요. 이런 기묘한 행동을 하는 범죄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리스가와 씨에게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했어요. 그때는 뼈에 대해서 몰랐으니까요. 다 쓰러져가는 여관에 도둑이 드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야구 모자를 쓰고 여행 가방을 든 사람을 목격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인상착의를 듣고 실종된 남편분을 떠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초면에 실례했습니다. 경찰에서 그러더군요. 주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오싹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연락도 없이 한밤에 돌아와 여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돌아갈 리는 없잖아요. 아마 비슷한 차림의 다른 사람이었겠죠. 네, 다른 사람이에요. 단언하는 히무라를 보고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곳에 들르기 전에 키쿠치 씨를 만났습니다. 야구 모자와 여행 가방을 든 남자는 키쿠치 씨였습니다. 주인이 내 얼굴을 보길래 나는 정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시간에 그런 차림새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르와 여관의 마루 밑에 들어가 땅을 파려고 했다더군요. 낮에 유아사 씨에게 마루 밑 구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면서요. 그 여관에 관련된 나쁜 소문이 없냐고 물었을 정도이니 유아사 씨는 불길한 상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키쿠치 씨는 달랐죠. 그는 이곳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인지 아니면 근본이 낙천적이어서인지
이루와 여관 밑에 굉장한 것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라뇨? 주인은 조심스레 물었다. 돈입니다. 그는 사장님이 큰 돈을 가졌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나, 별난 분이네요. 그런 큰 돈이 있으면 집부터 수리했을 텐데. 기쿠치 씨는 집 수리비조차 아끼며 돈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사장님 주변 인물 중에 세상을 떠난 분이 많기 때문이죠. 생명보험금을 받았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보험 같은 건 가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저축은 꿈도 못 꿨죠.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그런 황당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주인은 살짝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뭐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유지만 그렇다고 몰래 남의 땅을 파는 건 범죄 아닌가요? 주거 침입에 해당되죠. 하지만 미수니까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괘씸한 짓을 하려고 찾아오기는 했지만 폐업한 여관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있는 걸 보고 황급히 발길을 돌렸죠. 이게 아리스가와가 목격한 수상한 남자의 정체입니다. 여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키쿠치는 내 재채기 소리를 듣고 도망친 것이다. 야구 모자를 쓰고 여행 가방을 든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가 자신을 보더라도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모자를 푹 눌렀어 머리를 가린 겁니다. 커다란 가방에는 삽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파낸 돈다발을 담으려던 속셈이었겠죠. 들을수록 어이가 없네요. 키쿠치 씨가 그런 짓을 하다니. 남편이 일하던 곳 사장님이라 항상 고맙게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파낼 기회는 그날 밤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여관은 다음날 철거될 예정이었으니까요. 기분은 나쁘지만 주인은 미소 지었다. 수수께끼가 풀려 속은 시원하네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키쿠치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리스가와가 들은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래층에서 몰래 땅을 파는 소리. 대체 누가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글쎄요. 주인은 힘없이 대답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을 찾았는지 묻는 눈치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쿠니히로 아치오 씨의 유골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누군가가 뼈를 묻었다고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도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히무라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 역시 모른다. 그는 오른손을 들더니 엄지손가락을 접었다. 첫째, 그 인물은 유골을 묻기 위해 땅을 팠다. 집게손가락을 접었다. 둘째, 그 인물은 유골이 그곳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땅을 팠다. 가운데 손가락을 접었다. 셋째, 그 인물은 유골과 함께 묻혀있는 무언가를 파내려고 땅을 팠다. 약손가락을 접었다. 넷째, 그 인물은 유골과 함께 무언가를 묻기 위해 땅을 팠다. 이제 새끼손가락만 남았다. 이 네 가지 가능성을 검증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여관이 곧 철거된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죠. 그런 곳에 유골을 묻는 건 제발 봐달라는 소리나 다름없죠. 무슨 사연이 있어서 빨리 발견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잖아. 내가 끼어들었다. 그건 아니야. 누군가가 유골을 발견하기를 원했다면 일부러 여관 밑에 묻지 않아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 주재소 앞에 가져다 놓아도 되고. 듣고 보니 그렇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능성. 유골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관에 숨어드는 것도 부자연스러워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경찰에 신고할 테고 악의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발견되지 않도록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테니까요. 확인하고 방치해 두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따라서 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어떨까요? 땅을 판 사람은 실은 아치오 씨를 살해한 범인이고 유골 옆에 자기 이니셜이 들어간 손수건이 묻혀 있었기에 그것을 파내려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 위험한 물증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벌써 옛날에 파내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알면서 지금까지 방치해두었을 리 없으니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것도 아니에요. 경찰에서 들은 바로는 구멍 안에 있던 건 유골뿐이었다고 합니다. 히무라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아닌지 주인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네 가지 가능성을 전부 부정했군. 그러면 대체 뭐야? 히무라는 천천히 새끼손가락을 접었다. 다섯 번째 가능성이 있지. 그 인물은 구멍을 파고 묻혀있던 무언가와 유골을 바꿔치기 한 거야. 그런 가능성은 생각도 못했다. 맹점이었다.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내가 대신 물었다. 묻혀있던 게 뭔데?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지. 철거 공사 중에 발견돼서는 안 될 것. 그게 무슨 소리야. 타살 흔적이 남은 백골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다고 그래. 그 백골 시체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야. 타살이라 판명된다 해도 시효가 지났으니 말이야. 현재 기술로는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감정은 불가능하지만 그 인물은 과학수사를 과대평가했던 거야.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무라의 물음에 주인은 고개를 저을 따름이었다. 잠깐만, 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타살 시체야. 그것과 바꿔치기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게 뭔데? 시효가 지나지 않은 타살 시체 같은 거랄까? 지금이 농담이나 할 때야? 정말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금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군이로 아치오 외에도 살해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이토 마치아키 씨 말이야? 주인을 눈앞에 두고도 히무라는 태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마치아키 씨의 유골이 여관 아래에 있었고 그게 철거 공사 중에 발견되면 큰일이지. 그래서 그 인물, 범인은 여관을 허물기 전에 그걸 다른 곳으로 옮겼어. 이상하다. 히무라의 추리는 이상하다. 미치아키 씨가 5년 전에 살해돼 안매장되었다. 그리고 여관이 철거되기 전날 유골을 옮겼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 하지만 왜 다른 유골과 바꿔치기 해야 하는데? 그 유골은 16년 동안 감쪽같이 감추어 놓았잖아. 거기다 미치아키 씨의 유골을 함께 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하지만 범인은 그러지 않았어.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거든. 비합리적인 이유? 두 유골을 한 곳에 묻는 게 꺼림칙했을지도 몰라. 쿠니히로 아치오 씨와 사이토 마치아키 씨는 견원지간이었다며 범인은 그걸 염려해 두 사람의 유골을 따로 떼어놓으려 했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 죽여. 인간은 그런 생물이야. 그것과 이건 다르거든. 범인이 두 사람 다 죽인 건가?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 두 사람의 유골을 관리하던 건 분명하지만. 범인이 누군데? 그렇게 물으며 나는 힐끗 주인을 보았다. 그녀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히무라는 부드럽게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내가 사건의 중심에 있다니요? 왜 그렇게 되는데요? 쿠니히로 아치오 씨와 사이토 마치아키 씨, 이 두 사람 모두와 관련된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타마에 씨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난 몰라요.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겁먹은 것도 격양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상관없다고요? 이 마을은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범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유골을 여관 바닥 밑에 감출 이유도 없겠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땅을 파서 유골을 몰래 묻을 수 있었기에 범인은 그 장소에 집착한 겁니다. 사장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형부와 남편을 죽이겠어요? 그 이유는 직접 설명해 주시죠.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누명이에요.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유골을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남편이 죽었다는 증거조차 없잖아요. 지당한 물음이었지만 히무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억울한 누명을 씌울 생각은 아니었지만 미치아키 씨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는 한 헛된 망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군요. 그럼 부근의 유골을 찾아내면 제 주장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인정 못해요. 만일 이 근처 숲에서 남편의 유골이 나온다 해도 어디 사는 누구 짓인지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어디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미치아키 씨의 유골이 있다면 그게 묻혀 있는 곳은 이 방 밑입니다. 이 방이라니. 나는 바닥을 가리켰다. 여기 말이야? 그래.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바닥 밑. 당신은 아치오 씨의 유골을 16년 동안 숨겼습니다. 쉽게 찾지 못할 안전한 곳에 묻었겠죠. 이 집 바닥 밑이라면 납득이 갑니다. 계속 이대로 둘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5년 전에 다른 항구에 유골을 묻어둔 여관을 경제적인 이유로 팔아야 했던 거죠. 게다가 인수자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5년 전 묻은 유골이 절대로 발견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이곳에 가져와 아치오 씨의 유골과 함께 묻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 구의 유골을 바꿔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사건의 진상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인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히무라의 지적이 전곡을 찌른 걸까? 나는 불안해졌다. 차도 없고 행동 반경이 좁아 보이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장소는 자신이 사는 집의 바닥 밑이었겠죠. 한마디로 이곳입니다. 이 방이죠. 옆에 있는 창고는 물건이 많고 판자 바닥이라 구멍을 파기는 여러모로 적절치 않죠. 다다미 방인 이 방이 제격이에요. 만일 부정하신다면 다다미를 들춰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밥상 아래를 살펴본 건 다다미를 들추는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범인이든 아니든 그런 무례한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상관없어요. 의심이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보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히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옆으로 치우고 밥상을 장롱에 세웠다. 주인과 나도 일어나 히무라를 지켜보았다. 다다미 사이가 헐거웠다. 히무라는 그 사이에 두 손을 넣어 힘주어 잡아당겼다. 미세한 실밥이 날렸다. 들어올린 다다미를 상과 나란히 세워두자 가뜩이나 좁은 방이 더욱 비좁아졌다. 우리는 바닥 판자에 주목했다. 아주 최근에 벗겨낸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있다. 모든 못이 뽑혀있다. 히무라는 허리를 숙이고 손쉽게 판자를 드러냈다. 그 즉시 마루 밑이 드러났다. 판엔 흔적이 있네요. 히무라는 필드워크 현장에서 항상 애용하는 검은 실크 장갑을 끼고 개처럼 땅을 팠다. 몸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에 도와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발굴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범죄학자는 흑두성이의 뼈를 집어들었다. 사람 뼈입니다. 상완골이죠. 해면질의 기둥형 구조가 성긴 걸 보니 40대 후반에서 50대의 뼈 같군요. 두개골이나 골반을 보면 기초적인 법의학 지식밖에 없는 저도 성별을 알아낼 수 있고요. 역시. 주인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중얼거렸다. 역시 그대로 있네요. 사라지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군요. 혹시나 사라지지 않았을까 기대했는데 이 상황에서 대체 무슨 소리지? 주인을 돌아보니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다. 히무라의 이야기가 핵심에 다가서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이 어딘가로 달아나는지도 모른다. 서장님, 이 뼈를 묻을 수 있었던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유골입니까? 깊은 한숨과 함께 그녀는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히무라를 향해 말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이토 시게미가 경찰서에 출두하는데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이 끝난 건 아니었다. 그녀에게 자수를 권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받았다. 수사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들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덕분에 밤이 되어서야 경찰서로 나올 수 있었다.
나 혼자였다면 이번에는 별마을에 있는 밝은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싶었지만 히무라가 늦더라도 오늘은 집에 가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오사카를 향해 출발했다. 교토행 막차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피곤한 몸을 채찍질하며 차를 몰았다. 별이 쏟아지네. 차창 너머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 교수는 해맑게 말했다. 뼈가 쏟아진다고? 별, 일부러 잘못 들은 척했을 뿐이다. 그나저나 다다미를 걷어보라는 건 도박이었어. 사이토 마치아키가 살해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으니까. 도박은 무슨... 그 다다미에는 최근에 걷어낸 흔적이 있었어. 사장이 냉정을 잃었던 거지. 다시 깔면서 실수로 다다미 방향을 반대로 한 거야. 다다미 색깔을 보고 알아챘지. 그래서 세게 나갔던 거야. 그 비좁은 창고도 바닥에 유골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 그 사람은 중요한 건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는 타입이야.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은 제일 가까이에 둘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 와서 구구절절히 이유를 늘어놓다니. 자신에게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걸 그만 인정하지 그래? 그는 창문을 더 내리고 담배를 피웠다. 그나저나 사장의 진술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난 그게 궁금해. 그건... 히무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모르지.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지어냈을 수도 있어. 취조실에서의 공방전과 과학수사가 승패를 가르겠지. 진실을 밝혀내기란 어려워. 주인은 두 남자를 죽인 범인은 언니인 타마에라고 진술했다. 아츠오는 대낮부터 취해 폭력을 휘둘러서 정당방위로 꽃병을 내리쳐 죽였다. 마치아키에는 추행을 당할 뻔했다. 저항하며 밀쳤는데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 두 건 모두 혼란에 빠진 언니를 대신해 자신이 시체를 처리해 준 것이라 주장했다. 죽은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 타마에가 쿠니히로 아츠오를 자기 집에서 살해했다면 일부러 시체를 시게미의 집까지 옮겨 바닥에 묻었을 리 없잖아. 아츠오는 시게미의 집에서 살해된 거야. 술 취한 형부에게 추행을 당할 뻔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마치아키를 죽인 건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마치아키가 타마에게 몹쓸 짓을 한 게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고. 분명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다급하게 거짓말을 꾸며내려 하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각색하기 마련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주인을 떠올렸다. 편안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던 건 바닥을 파기 위해서였을까. 제발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는 나를 보고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죽어도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으니까. 반드시 그날 밤 안에 유골을 바꿔치기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회방꾼. 그래도 결국 들여보내준 건 몸 상태도 좋지 않은 듯하니 감기약을 먹이면 금세 골아 떨어질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 까닭일지도 모른다. 사장의 완전 범죄 계획이 어디서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 그걸 몰라서 물어? 히무라는 차창 밖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괜한 동정심에 아리스가와 아리스를 여관에 들인 게 잘못이지. 널 쫓아냈다면 한밤중에 수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을 거야. 그랬으면 여관 밑에서 오래된 백골 시체 발견으로 끝났을 테지. 범인은 피해자의 아내인 타마에였지만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괜한 동정심이 발목을 잡았어. 그런 대화를 하는 동안 차는 산을 내려와 마을에 접어들었다. 이제 겨우 고조였다. 국도 24호선을 타고 카제 노모리 고개를 지나가기로 했다.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교토다. 이대로 키다시로 가와까지 태워다 줄게. 지금 시간에 오사카로 가도 막차는 끊겼을 테니 내가 말려든 사건에 널 끌어들여서 이런 먼 곳까지 끌고 왔으니 말이야. 아, 고마워. 히무라의 눈이 반짝 빛났다. 역시 프리랜서 친구는 두고 볼 일이야. 주재소에서 준 튀김덮밥 가지고는 모자라서 어디 들러 라면이라도 먹을까 했거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지. 내가 쏠게. 고등학생도 아니고 34이나 먹어서 라면 한 그릇 가지고 내가 쏠게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길. 하지만 라면이라는 말이 식욕을 자극했다. 기나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한 그릇을 어디서 먹을까? 나는 기억 속에 저장해둔
국도변 맛집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다.